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작년에 2021년 10월에 국정감사 기간에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여러 정치적 공세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원 결과에서는 주의 정도로 끝난 사안인데 네. 이 사안을 놓고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 국토부로부터 좀 압박이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게 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서 이제 진행됐던 사건인데요. 이제 추석이 다 다가오는 이 시점에 와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한 사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대선이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6개월이 공소시효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 10일이 대선이었으니까 9월 9일이 되면 공소시효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고발 사건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 막바지 단계고 이재명 의원의 어떤 죄가 아직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듣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 대선 과정에 수많은 말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확정적인 언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았다 이런 수준이면은 그게 그냥 정치적인 언사인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거 허가 안 해주면은 직권남용으로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좀 구체적이거든요. 네. 또 그 대장동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단정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측근이 아니다 이러면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수사기관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인지도 알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고발한 측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24번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는 6번이었고 그래서 사실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아까 이제 직권남용보다는 그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직무유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들리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재명 당시의 시장이 받아들였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그렇게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 공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내가 거짓인지 알면서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법적으로 따지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설령 그게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이런 문제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본인 선거에서 이번에 보궐선거나 이런 문제에서 발생했던 문제라고 한다면 지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그 의원의 의원직이 날아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까지 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닌데 검찰에서 좀 무리하게 좀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수위가 충분히 서면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언론에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불러서 소명기회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검찰 단계에서 소명기회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검찰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광주를 찾았잖아요. 검찰 이 수사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것 같다,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수사의 소환에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저는 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검찰에서는 소명할 게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아니죠. 기소 전 단계에서 내가 내 방어권을 행사하고 소명해가지고 기소 안 되게 하는 게 1차적인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떳떳하시고 내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면 될 거고요. 그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수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서면 조사해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좀 더 띄우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들은 대장동, 백현동의 핵심은 아니고 솔직히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혐의들이거든요. 약간 저는 예고편 같다고 보는데 이럴 때 오히려 뭔가 당내 세력을 모으고 이거 정치 수사다라고 해가지고 좀 방탄을 미리 두텁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출석도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은 굉장히 눈에 띄게 요란스럽게 일부러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망을 그렇게 하시네요. 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번에 정경심 조국 수사를 보면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기소를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측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만 하더라도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랑 네. 비춰보면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냐. 그리고 9월 9일이 그 공소시효 만료라고는 하지만 9월 6일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뭔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디딤돌로 이 이재명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지금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의 반응도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해요. 몰랐다고 하거든요. 바빠서. 근데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을 보고를 못 받았으면 그것도 문제고 보고를 받았으면 이제 수사에 개입하지 거짓말한 않겠다라는 거죠. 예.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준석 그 대표와 관련된 건도 그렇고 발언의 스킬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심을 챙겨보느라 신문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다. 사실 이런 말씀보다는 뭐 수사에 나는 개입할 의지도 없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노코멘트 어쨌든 하겠다 정도?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약간 틀에 박힌 발언도 아니고 좀 발언이 또 발언의 일종의 진실성에 대한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좀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생에 신경 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치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쪽 꼼꼼하게 안 챙겨봤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저도 굳이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좀 더 여지를 열어놓은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뭐 꼼꼼히 보진 않았다든지 아니면 여기 큰 관심이 없다든지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야당 정치인이 어떤 특권 계급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 무조건 다 이게 정치 탄압이고 이렇게 보는 거는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소환 통보라는 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셔도 된다. 근데 소명하고 싶으면 나오셔도 소명해라. 그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뭐 대표 되자마자 군기 잡냐, 뭐 추석 앞두고 이렇게 정치 몰이하냐. 아니 공소시효가 9월 9일인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전에 했으면은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 뭐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나 이랬을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실까요? 시간이. 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와서 뭐 타운홀 미팅도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광주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행보죠. 네. 왜냐하면 통상은 이제 오늘 그 최고위원회를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이슈가 이 현장 최고위원회 형식화된 틀에 메시지들이 다 이렇게 발신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권리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당심과 민심 그리고 권리당원과 국회의원들 간에 어떤 인식의 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 하셨고 또 지난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와 당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호남에서 어찌됐든 이상징후가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호남이 어떤 이상징후를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당원들이 당을 불신하고 혹은 당의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하시기 위해서 어제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는 이런 행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당원들이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권리당원들이 뭔가 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내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표 이외에도 이제 최고위원들도 뽑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구성은 잘 됐다고 보시는가요? 한번 개인적인 그거는-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당원들의 판단이었고 네, 표심이었죠, 사실은. 번역별 최고위원제를 둘 거냐 말 거냐는 전 비대위에서의 고민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당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고 이번에
비수도권 유일한 후보에 대해서도 어쨌든 당원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이 당원들이 어찌됐든 능력 중심으로 그리고 역할과 임무가 부여된 사람들에 한해서 어쨌든 지지를 보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이제 호남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뉴스에서도 다루고 했었는데 네. 뭐 투표율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호남 민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호남 민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당에 대한 호남 민심도 싸늘하게 씻고 있는 마당에 제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훈수를 둘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실망감, 그러니까 뭐 어떤 복지부동함에 대한 어떤 어떤 회초리를 들고 싶은 마음. 내지는 그게 더 넘어서 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얘네는 안 바뀐다 그냥 무관심 포기 이런 쪽으로 이제 막 많이들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호남 지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네. 뭐 기껏해야 뭐 복합 쇼핑몰 뭐 이런 화두 몇 개 던지고 대표가 기존에 비해 좀 많이 오고 이랬을 뿐인데도 나름 바람이 부는 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에 오셔가지고 뭐 타운홀 미팅도 하고 현장 최고위원회도 하고 뭐 한 것은 잘했다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직 임명에 있어서도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여러 주요 당직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좀 호남 출신이 최고위원회 연달아 너무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탕평 인사 이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민심에 대한 진단은 뭐 비슷하죠, 사실 크게 그렇습니다. 대동소에. 네. 그러면 이제 해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80% 이상의 이제 득표율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50%대로 네. 굉장히 낮아져 있는 네네. 상태입니다. 그게 지방선거 때는 낮은 투표율, 그다음에 이번에 권리당원에서도 42만 명 중에 15만 명만 투표를 하고 27만 명이 투표를 안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이상 징후에 대한 민감하게 어쨌든 당이 반응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걸까?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러면 에따 하나 줄게라는 형식으로 최고위원회를 뭐 지명직을 그냥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진 사람을 또 최고위원으로 또 넣어버리면 또 그런 것들이 약간 시혜성으로 또 보여지게 되면 또 자존심의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호남에서 괜찮은 정치인들이 정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감이 좀 있게 되면 민주당에 떠났던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지금 보십시오. 호남에 수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나 어떤 당내에서의 발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새로운 비전을 찾아보기 없어요. 어렵다는 게 왜 안 나오냐? 저희 영남권 의원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안 나오냐? 모난돌이 정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스타가 돼서 우리 지역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당내에서 모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가지고 다음 공천권을 누가 지든지 간에 크게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다.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시고 기자분들도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당내 주류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자분들에 대해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당 분위기가 이렇게 여튼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 호남에서도 스타 정치인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나오려면 건전한 경쟁 구도가 되고 어떤 당내 주류보다는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얘기는 이제 영수회담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저는 이제 네. 엊그제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총재 그냥 해라. 네, 그래서 네. 예, 김건희 여사의 유지처럼 네, 네. 총재를 영어로 써가지고 하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재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를 독려를 하고 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이제 일종의 쿠데타의 정당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 그렇게 가깝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보여지고 영수회담이라는 거 옛날에 네. 대통령이 총재인 시절에 야당 대표와 만나서
격의 없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인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놓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언제 뽑힐지도 모르고 또 당 대표 권한대 직무대행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막 여러 개를 겸직하고 있는 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모여서 논의하는 건 좀 힘들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그 당대표와 한번 만나서 격의 없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필요는 근데 이제 하고,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저는 오히려 실현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격의 없이 당내 의원들과 소통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 소통의 내용이 제가 봐도 조금 입법을 독려한다거나 이런 거 같으면 아니, 민생 뭐 이런 걸 더 잘 챙기자 이런 거면 좋을 텐데 뭐 일단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준석 대표 구도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구도가 훨씬 낫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양새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지층도 분열되고 뭐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것만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어떤 아젠다를 나누고 뭐 민생 과제를 얘기하고 하는 거는 최소한 협치의 어떤 제스처로는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나쁠 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좀 줄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문제될 만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화되느냐. 막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이게 만나기가 서로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그 대통령실의 정무라인들이 좀 보고 그러게요. 우리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순천에 잘 있는 현실이 이제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최일성으로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수당인 그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 법률과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의 역량과 능력만 가지고는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답답하면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 이번 용핵관이라고 이제 지금 새롭게 명칭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법률이나 예산 가지고 하나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려면 야당하고 만나지 않으면 하나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를 좀 잘 듣고 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내용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저희 당에 뭐 호소인들이 좀 많네요. 여기저기에. 어쨌든 방금 이제 정기국회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국회 뭐 할 일들이 많죠. 물론 예산은 좀 제일 나중에 뭐 한다고는 하지만은 뭐 국정감사 있고 지금 뭐 비정한 예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씩만 해주신다면. 저는 그거는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좀 사실을 호도하시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복지 예산이 증가된 것만, 그러니까 전체 복지 예산이 아니고요. 증가된 것만 11.5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 5천억인데 지난해 복지 예산이 97조 5천억이었던 걸 이번에 109조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거의 어마어마한 역대 최고의 그 증가율에 가깝고 그리고 보면 다른 일반 예산이 한 5% 정도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복지 예산은 11% 정도 늘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긴축하면서 오히려 정말 민생 복지 예산 늘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들 많이 늘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들 늘리고 급여도 늘리고 뭐 발달 장애인 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쓸 수 있는 시간도 더 늘리고 우리 애 태어나면은 한 달에 30만 원 영아 수당 주던 거를 70만 원으로 늘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몇몇 줄어든 항목들만 얘기하면서 비정한 예산이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뭐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는 그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노인 일자리 예상이 너무 선심성으로 불필요한데도 쓰인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전체도 아니고 일부만 조금 줄이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박홍 원내대표께서 비정한 예산이다. 지금 저희 당과 저희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많거든요. 굳이 왜곡해서 비판하지 않아도 비판받을 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비정한 예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색깔과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긴축 재정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늘어나게 돼서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닫게 되는 그 피해가 노인과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면 그 피해가 굉장히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종부세를 일종의 세율을 좀 인하시켜 가지고 그 세원을 좀 줄여버리게 되면 네. 그게 한 11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부자들은 사실은 그 줄어드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노인 일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은 순천에 가보시면 노인 일자리를 어떤 분들이 하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요. 네. 그분들이 결국은 이게 돈을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생계비로 그걸 쓰는 일자리들인데 이런 거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다음 지역화폐라는 그런 것들은 지역 상공인들에게 돈을 돌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마중물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의미가 없다고 없애버리면 실제로 그 피해가 긴축 재정의 피해가 소상공인과 노인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좀 논의를 하고 숙성을 좀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하는 과정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토론을 좀 세게 붙여서 이 문제를 좀 조정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나온 얘기는 따로 토론을 해도 될 정도로 할 얘기가 많기 잘 때문에 지켜보시게요, 그거는. 이런 부분은. 네. 댓글을 좀 살펴보고 다음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댓글로 이제 여야의 지금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4글자로 표현해달라라고 남겼거든요. 시청자 의견입니다. 여당에 대해서는 깡통 대박이다. 민생과 물가 안정, 국가 비전은 오간데 없고 윤핵관, 김핵관들이 내는 빈 깡통 소리에 국민들만 괴롭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핵관이 뭘 얘기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어떤 인연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의 의견이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금 지난 5년간의 집권 시기를 되돌아보고 개혁하고 혁신해서 당원 중심, 민생 중심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좀 희망찬 좀 소식을 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다음 댓글 볼게요. 네, 여당에 대해서 막무가내다 법원 판결 무시하고 당원 당규 고치고 비정상 비대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야당에 대해서 폭풍전야다. 겉보기에는 이재명 당대표 선출로 희망찬 출발을 할 것 같지만 검찰 수사로 초긴장 상태인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피장파장이라고 봅니다. 서로 낮고 모담이 없으며 상대편과 같거나 비슷한 행동을 해서 서로 같은 처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공감이 가는 사자 표현이 있습니까? 뭐 다 거의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저는 피장파장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저희 당이 왜 이 지경일까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소신파 그룹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20대 그 전에 19대, 18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파 의원 그룹이 있습니다. 뭐 남원정이 됐든 과거에 그렇죠. 천신정이 됐든 뭐가 있는데 이번 국회가 유독 저희도 없고 민주당도 없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과거에 그 4.7 제복을 쥐고 초선 의원 5분이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당내에서 두드려 맞고 문자 폭탄 받은 다음에 사과를 한 걸 다시 사과하는 뭐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고 저희 당도 어찌 보면 수도권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다 보니까 중도 확장적인 스탠스가 필요한 의원들이 당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재선들이 더 뭐 전체주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이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현재가 좀 이상하더라도 정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주류가 됐을 때는 우리 정치의 미래는 밝겠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를 갖고 정치 뉴스를 보실 텐데 요새는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별로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중진 소신파가 새로 생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초선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최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중진 네. 소신파. 중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윤핵관 호소인과 윤핵관 호소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초재선들은 굉장히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윤핵관도 아니고 윤핵관 호소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이게 좀 낯선 풍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들을 좀 살펴보니까 내심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매끄럽게 정리되는 뭔가 이게 물밑에서 네. 조정의 시간과 그러려면 이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뭔가 의견도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따봉도 날라오고 또 본인을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윤핵관들의 공격이 있는 걸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가버린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이슈로 들어가 버리면 시청자분들께서 못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안이 의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재판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이라는 게요, 그냥 뭐 지지율 떨어지고 당 상황이 안 좋네 이런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약간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 막 사퇴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억지로 만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기존 최고위로 돌아가라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기존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어찌됐든 이준석 체제는 끝났다. 그렇다고 하면 비대위를 다시 띄워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서 규정에 아예 넣어버리자. 법원도 이걸 못 흔들도록라고 하는 당원 개정을 오늘 이제 상임전국위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일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8일에 새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상황인데 궁금한 점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미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가처분이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 1차 가처분의 결론을 따라가면은 이번에 이런 여러 당에서 하는 움직임들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법원이 기일을 잡는 걸 보니까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에 대해서 신문기일을 9월 14일로 잡았어요. 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미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 이 정당이 하고 있는 개별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손대지 않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제기한 가처분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에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2기 비대위원장이 선임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들어올 거고 그거를 법원은 다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번에 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그러니까 들어오더라. 저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 네.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 대표의 권한을 그것보다도 그 낮은 단계에 있는 단위에서 그 현저하게 그 이익을 침해할 만큼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로 본다면 다시 똑같이 징계를 맞은 이준석 대표를 그냥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이준석 대표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인데 이 대표가 그대로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이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이게 적절한 것이냐를 판단해 보면 또 유사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반대 의견들도 꽤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플랜 B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1차 가처분 결과 나오고 나서 제일 놀랬던 게 아니 가처분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용될 네. 수도 있는데 인용됐을 때에 대한 플랜 B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당이 그래도 좀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는 게 법치랑 네. 좀 전문가스러운 유능함 같은 건데 아니 이걸 플랜 B를 안 갖고 있고 이렇게 허우둥지둥하고 막 갑자기 이상하게 판사 공격하고 뭐 심지어는 저희 지역에 있는 판사님이 뭐 순고를 나왔다는 예. 이딴 소리를 하고 이래서 제가 보면서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뭐 한 번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플랜 B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이 플랜 B라는 게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원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건데 그걸 저희 당 주류가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간다 하시면 사실 그 앞서 말씀하셨던 뭐 당원 당규 개정안이랑 이런 부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그거 당연히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당 의원분들이 아니 국회에서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상황이나 사람에 짜맞춰서 규칙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미 상황은 다 벌어졌고 우리 이준석 대표 체제 끝내고 싶은데 거기에 짜맞춰가지고 지금 규칙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뭐 소급 입법이니 뭐니 얘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왜들 이러시나 좀 이성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플랜 B는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죠? 뭐냐면
또 제명 말씀하시는 제명을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징계를 하고 네. 왜냐하면 당에서 2번에 걸쳐서 비상 상황, 초 비상 상황이라고 의결을 했는데 네, 네. 그거에 승복하지 않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추가 징계를 하고 제명을 의결하는 그런 방식까지도 염두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제명이 플랜 B라면은 플랜 C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명은 가처분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 무조건 이길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제명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잖아요. 네. 윤리위에서 그걸 호응해서 의원총회에 그걸 존중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정치적으로 짜맞춰 놓고 윤리위 결정하겠다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재판부가 봐도 뻔하잖아요. 저도 회사 내에서 징계받은 분들 소송 이런 거 대리도 하고 그러는데 재판부에서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그냥 허울뿐인 사유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경영진이 이 사람 싫어해가지고 징계하는 거. 다른 이유로. 네,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걸 지금 다 만들어 놔가지고 만약에 제명이 플랜 B라면은 플랜 C, D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징계는 당연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제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천 의원께서 이제 해법을 나름대로 그래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국민의힘 이제 남의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될까요? 왜냐하면 여당이 이렇게 이제 집안 싸움 그만하고 이제 민생 좀 어떻게 좀 더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의 50%에 가깝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한 32% 정도의 강력한 이 분들은 이준석을 몰아내더라도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로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네. 정상적인 국민들과 중도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가면 국민의힘이 그냥 아주 특정 연령과 특정 지역만 대변하는 정당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그 당대표 처리 과정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이준석 대표의 퇴로를 열어주고 어찌 됐든 그거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희가 오늘 나온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화면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정상화 선제 조건을 좀 물어봤습니다. 윤핵관이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가 33.6%였고요. 제일 많네요. 이준석과 윤핵관 모두 물러나야 한다 28.1%. 이준석은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22.5% 이렇게 이게 가장 최근 통계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호가호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게 사실 선거에서 공이 있다라고 해도 나는 선거에서 공을 세웠고 하니까 내 자리 찾아야지 이러면 싫어합니다. 좀 깔끔하게 박수 칠 때 떠나주고 내가 만든 정부지만 성공하길 바란다 이런 걸로 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랑 정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준석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윤핵관은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텐데 다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어찌 보면 봉합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왔다라고 많이들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은 같이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제인가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네. 재신임 투표를 해서 예. 그럼 퇴로를 좀 만들어주자 네, 이제 네, 그런 어떤 제안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막 그 눈 가리고 경주마처럼 뛰고 있는 분들이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절차적인 명분들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꼼수 그만 부리는 모습이 좋겠다라는 네.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시간이 한 4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요. 끝으로 이제 그 집행부, 행정부 이야기, 대통령실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심을 들어서 뭐 인사 교체도 하고 대통령실 개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최초의 시작 트리거가 네. 결국은 그 나토 순방 때 그 민간인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 언론에 유출이 되면서 네. 그 유출의 당사자가 그 안에 내부에 있었던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직기관에서 감찰을 시작했는데 네. 막 핸드폰을 다 털어보니까 네, 네.
뭐 그 문서들을 찍어가지고 본인들의 원래 소속했던 윤핵관 의원들한테 보내고 뭔가를 상의하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던 그 현장의 당사자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직무 과연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네네. 평가에서 많이 이제 덜어냈다고는 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그렇죠. 미리 계획하는 네. 게 총무하고 인사라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공직기관이 해야 될 일이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는 하고 있지 않다가 결과론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일종의 마녀상처럼 몰아내야 되니까 타겟을 정해놓고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큰 것 같아요. 네. 또 두 번째로는 먼저 책임이 큰 사람들을 먼저 바꿔내고 그리고 실무자들한테 네. 야 어렵지만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니들이 이번에는 그냥 희생해라. 네.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네. 야 니들이 그냥 나가라라는 식으로 몰아내버리니까 두고두고 이거는 누가 거기다 대놓고 좀 일종의 로열티, 충성을 좀 네. 다해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의도 정치를 너무 지금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 쇄신을 해서 더 잘하기를 당연히 바라고요. 우리 정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뭐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통령실을 채우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행정관이나 행정요원 같은 실무직 직원들이 약간 농공 행상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윤핵관 의원들이 뭐 꽂아 넣었다든지 물론 그 중에는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어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수석이랑 비서관을 아무리 바꿔도 이게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수석이랑 비서관과 손발을 안 맞춰본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자리를 좀 비워주고 수석이나 비서관급에서 자기랑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좀 넣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수석들이 일을 잘하는지 그걸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연말 정도까지 두고 보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 연말까지도 수석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낸다 그러면은 저는 연초에 그 상층부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라도 먼저 수석들을 자르고 네, 새로운 네, 수석이 오고 그 다음에 본인과 손발을 맞춘 사람들을 모양새상으로라도 다시 정리해 가는 네, 게 네.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수석들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실무자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아이고, 게 뭐 아직 3-4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수석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것도 뭐 예. 그러면 좀 더 지켜보기로 그럼요. 하죠. 그러면 이제 시간 30초씩 마무리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전 저희 당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를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 주류 눈치만 보고 뭐 제대로 의정 활동도 안 하고 조직의 논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내치시고 영남에서도 국민의힘을 버려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호남에서 때로는 민주당을 버려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스타 수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스타 야당 의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스타 의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분철주의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뭐 우리가 뭐 당원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여당 야당의 깊은 상황까지 얘기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피로감이 높잖아요. 좀 정기 국회에서는 좀 도움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관심 가질 이야기들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